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한명숙 관련 뉴스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명숙 전 총리가 한명숙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책자를 이제 이달 말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요,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미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2015년도 8월 달에 대법원 전원 합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을 보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추징금과 관련해서 이 중앙일보에서 이 책자를 발간을 계기로 지금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8억 8천여만 원을 추징당했는데, 추징 선고를 받았는데 판결을 지금까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추징한 액수는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돈이 7억 1천여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에는 6월 30일 날 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달 말이 아니고 6월 30일입니다. 이때 발간될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면 반드시 이익금이 나오리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당연히 책자가 이익금 나오니까 지금 이거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파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이 해당 이 추징금 징수하는 중앙지검의 집행이익과 고액 추징금 집행팀에서 이 7억 원 이 미납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어요. 출판사가 어디냐면 생각이라는 출판사인데, 출판사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추징금을 이 출판 비용을 후원을 받고 있는데, 5일 현재 이 후원금이 말이죠. 1,000만 원, 본래 목표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3배가 넘는 3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앞으로도 이달 말까지 이 후원금을 모을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의 출판사 측에서 보면요,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면 5천만 원 정도 이 후원금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금, 출판용 후원금을 압수할 수 있느냐, 압류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이 책자가 발간이 되고 나면 이 책자가 얼마냐면요, 현재 18,000원이라고 그래요. 책 한 권을 받을 수 있는 후원 옵션 요금액이 18,000원인데, 이 책자는 이 마이크 샌델이 쓴 아주 유명한 책 공정하다는 작가, 이 책자 값이 18,000원인데 온라인 서점에서 10% 할인돼서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은 한명숙 전 총리 책보다 이 책은 300쪽이기 때문에 420쪽이기 때문에 120쪽 정도나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000원 그대로 받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어떤 지금 이 출판사 측에서는 옵션을 걸어놓고 있냐면요, 100만 원에 책 2권을 받고 1시간 정도 이 한명숙 전 총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후원 옵션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생기는 이유는 틀림없이 상당 액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윤을 말하자면 압류를 해서 추징금으로 상환하는 데 쓰겠다. 이것이 현재 검찰의 생각인데요. 그동안에 지난 3월 이후로는 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 박범계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한명숙 총리를 살리기 위한 많은 지금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대검에서는 이 한명숙 총리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모해의중죄로 수사팀을 걸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범계는 왜 그것이 실패하게 됐는데, 그 전반적인 결정 과정을 지금 감찰권 행사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명숙 이 구하기, 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는 그동안에 이 한명숙 이 추징금을 받아내는 그런 활동을 사실상 지금 접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린 것은,
책 이거 사봐야 뭐 하겠어요. 이 무죄라는 건데 이게 무죄일 리가 있습니까?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홍보전이다. 그래서 이 본인 얘기대로 한명수 총리 죄를 지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뇌물 중에는 수표 1억 원짜리가 동생 전세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적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이 한명숙이 말이 안 되고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박범계의 주장이 상식적인 순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 비판적 여론을 세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안철수 이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또 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최근에 몇몇 유명인사들을 만났잖아요. 김영석 명예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순국 중앙승가대 교수, 박도준 서울의대 교수, 이런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요. 대학 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의 친구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 네트워크 안에서 만나서 지금 현재 대선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만나는 것 자체도 공부예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교안보 문제, 노동 문제, 보건복지 문제 이런 전문가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별다른 특별한 조직은 만들지 않고 있지만은 이완구 변호사 중심으로 해서 싱크탱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 별다른 조직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만들지 않고 있지만은 측근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예, 윤석열 인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일부 전직 언론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팀을 조직해 가지고 정치권 인사들에게 동참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현실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고요. 다만 강연과 같은 공개 활동을 통해서 메시지 정치를 조만간에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통합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서 큰 틀에서 이 통합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권한 대행은 일단 6월 초에 있게 될 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자. 지금 이런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 당 측에서의 이 합당 이것은 원칙적인 방향에서 결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의 의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의 측근 이태규, 권은희, 김도식 현 서울시 정부부시장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전략 그리고 대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안철수 대표의 이 차기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선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실현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서 통합이 된 안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과 그 다음에 지분 그리고 2030 세대들의 지지 기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러분들께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미 작년 4.15 총선 때부터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한 거죠.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 선언을 해놓고 정말 출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중용이 된 것이죠. 그 임명을 받을 때부터 야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직접 예방을 했어요. 이 꽃을 가지고 예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이 보폭을 빨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야당을 잘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나더라도 상당히 고압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례로 김정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통합당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왔다.
그래서 책임을 야당 쪽으로 돌릴 바 있어요.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 바 있죠.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통령 만나는 게 어떠냐라고 해놓고 왜 책임을 넘기느냐. 그리고 힘으로 물어붙이는 데 익숙해지더니 대화만저 강매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최재성 정무수석하고 이철 수석은 정반대되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청년 태스크포스의 단장을 이철희 수석이 지금 청와대 안에서 맡고 있어요. 근데 청년 태스크포스 맡고 출범하기도 전에 본인 이름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왜 대통령과 정책의 성과가 빛나도록 해야지 내 이름이 참모 이름이 왜 시작서부터 나오느냐. 그래서 이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내부의 변화. 이번에 젊은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죄로 대통령이 고소한 바 있어요. 근데 이 고소를 청와대 내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변화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저는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폴더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더 인사 매일같이. 폴더 인사가 뭐냐 하니까 특히 정치인들 전부 90도로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90도로 딱 숙였다가 다시 피잖아요. 그러니까 폴더가 닫혔다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더 인사를 매일같이 야당 측 인사들에게 하고 있다. 이것이 또 이제 인구에 회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 만날 때,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만날 때 중앙일보에 사진까지 실려서 이 폴더 인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 선배인 추경 원내대표한테는 선배님 밥 많이 사주세요 해서 이 폴더 인사를 하면서 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철희 정무수석이 관철시킨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야당 시장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철희 수석의 아이디어였고요. 최근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도 이철희 수석의 아이디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청와대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유영민 비서실장도 이러한 이 수석의 역할을 상당히 인정해주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정무관계 수석회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 실장을 비롯해서 이철희 수석 그리고 정책실, 국정상황실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를 매주 일요일 날 열 정도로 지금 이철희 수석이 굉장히 뛰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칼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뭐냐면요.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입니다. 문바들이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문나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나땡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죠.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땡큐다. 이건 여당 얘기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문나땡. 그래서 문바들이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이 김창균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번에 서울과 부산 대선 승부처 아니겠어요? 여기서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문재인만 지키려고 하는, 왜 그러느냐, 문바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깨문한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완전히 인질로 잡혀있다. 그래서 이 대깨문들이 띄워주면, 나대주면 땡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깨문들은 한국 정치를 결국은 망쳐놓고 있는데 자기 파멸로 최후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창균 칼럼 이 핵심 요지를 좀 짧게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칼럼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남을 고정표봐서는 민주당에는 대선 필승 공식이 있는데요. 호남에서 90%, 수도권에서 5% 이기고, 그리고 부울경에서 4대6 정도로 열세를 막아요. 자, 그러면은 영남 인구가 호남의 2.5배인 구조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은 97년도 김대중 선거, 2002년도 노무현, 이때 이 공식이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내외의 신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선거의 경우에는 20% 정도 가까운 차이로 졌고, 49 지역구 중에서
지난 총선 때는 41곳을 휩쓸었는데 이번에는 25구 전체에서 졌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30%차 더블 스코어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구도를 깨지 못하면 1년 남은 대선 해보나 마나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쇄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당의 지도부와 노선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 당을 만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대신에 야당은 작년 4월 총선 참패 이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지도부를 걷어내고 5.18 명예에서 사과하고 세월호 사과하고 그리고 이 극단적 태극기 세력과도 선을 긋고 그리고 후보 선출 여론조사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바뀌고 그래서 당원 대의원의 입김이 줄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 색깔이 짙은 그런 정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단일화와 본선 승리에 결국 지짐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여당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당 새로운 원내대표 윤호중 닫자마자 의원총회에서 개혁 속도 조절 없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결국 지금과 이 실패한 정책들 즉 정권 불법을 덮기 위한 검찰 목조르기 집값 폭등을 부른 부동산 실책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다는 겁니다.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야권 주자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뒤를 받쳐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1차 단일화를 거친 뒤에 윤석열과 최종 결선을 치르면 컨벤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권은 겨우 이재명 정도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 대통령 낙점을 기다리고만 있는데 결국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인데 이러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집단 조폭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깨문의 구조를 보면 어디서 유추할 수 있느냐. 추미애 재신임해달라. 이런 청와대 총원은 사실 정상적인 뇌 구조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만 명이나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42만 명을 볼 때는 전체 유권자의 1%도 잘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집권당이 이 1%도 안 되는 문파, 한 줌의 문파한테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으며 시들어가고 있다. 예. 더군다나 요즘에 여권 인사들은 윤나땡을 마술 주문처럼 외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총장으로 할 때 그리고 이 중앙지검에서 많은 수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잘랐을 것이라는 거죠. 죽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올인했다가 쪽박을 찬 생태땅 전략 2.0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가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야당 사람들은 이런 문나땅을 지금 외치고 있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문바들이 지금처럼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대선을 거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깨문들은 집권당을 살려보려는 자성 목소리마저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일망타진하고 나섰고 문재인 보수를 지키려는 빗나간 충성심이 결과라는 겁니다. 이들의 과잉 면역 반응이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숙주인 집권당을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시켰던 대깨문들이 자기 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전망이 예측 전망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의 전망이 내년 대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야권 후보는 딱 하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개혁의 속도를 야권이야말로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젊은층, 중도층의 합류, 지지화 작업이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방송 여러분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